네, 두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자산운용 금정섭 ETF 사업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이름이 입에 어렵습니다. 예, 성은 금씨시고 그죠? 네. 네. 그럼 금본부장님이라고 제가 네, 칭할게요.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네. 아니, 오늘 이제 준비하신 내용은 보니까 이제 월배당 ETF인데, 최근 보면 사실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빅테크 쪽 투자하신 분들이 연초 대비로 수익률 봤을 때 다시 연초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없을까 하셔서 월배당 ETF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될 텐데요. 네. 지금 월배당 ETF가 지금 10조가 넘었습니다. 어. 예, 국내 ETF 시장이 한 15 정도 되니까. 네. 근데 뭐 절대 규모 10조가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굉장히 예. 빠르고, 그리고 이 월배당이라는 상품이 사실 선보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최근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그 자금이 몰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상품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야 뭐 배당주 정도로 이제 월배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리츠, 그다음에 배당주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전략을 활용해 가지고, 이 옵션 전략을 뭔가 더 이렇게 탄다라는 거는, 더 넣는다는 거는 배당을 좀 더 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상품 종류도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예, 하시다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월배당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월배당 ETF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좀 장표를 보고 좀 예.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배당 ETF가 지금 대략 한 10조 정도 되고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 기초자산, 그러니까 ETF가 투자하는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한 주식, 채권, 부동산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을 보면은 가장 플레인한 게 배당 주식이 사실은 월분배를 주겠죠. 그렇죠. 예, 배당주. 그 중에서도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가 종목이 한 14개 정도 되고요. 규모는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일단 월배당 ETF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고배당주를 투자한다, 이렇게 좀 베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배당주 중에서 특히 이제 커버드콜 ETF들이 있는데요. 커버드콜은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예.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그 자산에다가 콜옵션을 매도한 형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뒤에 좀 자세하게 좀 네.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런 커버드콜 상품이 최근에 가장 많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이 커브드콜 네, 상품이. 커버드콜이.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그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략 연에 한 3%, 작게는 2에서 3% 정도 주는데, 네. 국내 주식은 좀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5% 중반 정도. 근데 여기다가 콜옵션을 매도한 커버드콜 전략을 쓰면 네. 두 자릿수로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러네요. 예, 연에 12%면은 사실 월에 1%니까 네. 뭐 쏠쏠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커버드콜 상품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져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개인들도 좋아합니다. 예, 그런 상태고요. 시장 지수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배당을 월로 주는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채권도 있습니다. 네. 채권은 주로 커버드콜 전략이 배당 수익률을 높게 주기 위해서 듀레이션이 긴, 네. 다시 말씀드리면 만기가 긴 채권, 네. 뭐 30년 채권, 네. 이런 데다가 콜을 매도하면은 뭐 두 자릿수 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채권들도 있고요. 리츠는 뭐 커버드콜은 없는데, 리츠 자체가 원래 월분배에 그 특화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ETF로 62개 정도, 시장엔 한 10조 정도, 예, 정도 그 현재 상장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배당 ETF가 이렇게 빠르게 좀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은 국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그 월배당 상품은요, 베이스는 네. 배당주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강화된 뭐 더 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 배당이다 그러면 월배당을 주기 위해선 배당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배당주를 베이스로 보면 되고요. 배당주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국내 배당주, 해외 네. 배당주가 있는데, 일단 먼저 국내 배당주를 살펴보시면은, 일단 시장에서 그 가장 그 배당주 중에서 큰 배당주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배당주 ETF의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2012년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 2012년도에 상장돼서 올해로 대략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보시면은 성과가 꽤 괜찮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 당시 해당 기간 동안에 2012년 이후로 대략 한 81% 정도 올랐는데요. 국내 대표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131%, 대략 한 50% 정도 성과가 더 났죠. 네. 50%포인트 초과 성과를 냈고,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대략 연평균 수익률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꽤 괜찮죠. 이게 고배당주 ETF인 거예요? 고배당주 ETF입니다. 예, 고배당주 ETF 수익률 꽤 괜찮은데, 근데 이슈는 뭐냐면 국내 배당주 ETF를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그 독특한 좀 그 특징인데,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란 그렇죠. 얘기가 용어가 있었잖아요. 생겼죠. 예. 근데 최근에 동학개미 이름 싹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 서학개미, 서학개미, 예, 그렇죠. 서학개미로 다 가죠. 뉴욕 증시에서 종목 직접 미국 주식 투자하는 좋아합니다. 거. 예.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과거에는 약간 좀 여담입니다만, 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카페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은 뭐 국내 주식이 어떻다, 해외 주식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러니까 동학개미들도 꽤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카페 가 보시면은 국내 주식 얘기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무관심이 돼버린 거죠. 되게 이제 슬픈 얘기긴 한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들이 별로 없고, 해외보다 오죽하면 밸류업 얘기 나오잖아요. 밸류업 국내에서.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그것도 좀 반신반의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사실은 금융시장에 좀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이 좀 슬프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앞으로 좀 말씀드릴 이유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국내 배당주 하실만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굳이 그 해외 배당주도 좋은 거 맞는데 국내 주식도 사실 못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포인트로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내 배당주가 연평균 11%로 코스피 지수 대비 대략 한 50% 정도 12년 동안 이제 아웃을 했으니까 관심을 네.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국내 배당주 ETF하고 해외 배당주 ETF 수익률 차이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겠어요. 그 국내에서 이제 배당주 투자할 때 해외로 가면 그 일명 슈드라고 부릅니다. 슈드. 슈드. 예. SCHD. 네.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예. 슈드 ETF 굉장히 많이 사고요. 네.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슈드 ETF를 그 은퇴할 때 그 핵심 자산으로 좀 쓰고 있어요. 아, 이게 내 노후 연금 같은 느낌. 연금 같은 느낌으로 매월 삽니다. 네.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해외에 가서 직접 직구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네. 규모가 꽤 됩니다. 네. 그거 말고 국내 슈드 ETF를 복제한 유사한 그 슈드 관련된 상품들이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거든요. 네네. 여러 운용사에 상장을 해놨습니다. 보수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ETF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해외 그 배당주는 배당 성장주를 사거든요. 네. 배당 성장주를 삽니다. 이유는 당장 지금 그 배당률은 높지 않아요. 연에 한 3.5% 정도 되거든요. 연에 3.5%니까 높지는 않은데 이게 매년 10% 이상씩 배당이 성장을 합니다. 배당이 성장을. 배당을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그 배당금을 100원을 줬으면 네. 10% 성장하면은 내년에는 110원이 될 그렇죠. 거고요. 이거를 누적으로 복리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내가 지금 배당은 좀 적게 받지만 10년 뒤, 많게는 20년 뒤 네. 내가 은퇴할 때 배당금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면서 꽤 큰 금액으로 성장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복리 혜택을 가져가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배당이 성장하니까 이거는 내가 은퇴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거고 네. 자신 있게 은퇴해서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네. 핵심은 배당이 성장한다. 이 컨셉으로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표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기 색깔을 보시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내 고배당주 ETF의 네.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네,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 슈드 ETF인데요. 성과를 보시면은 이 배당 성장주 ETF가 사실은 이 배당 성장도 하면서 토탈 리턴, 네. 그러니까 배당을 재투자한 수익률도 과거엔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22년 이후로 이게 좀 역전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역전된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요. 네. 뒤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더라도 슈드 ETF가 항상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고 국내 주식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그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지만 네. 국내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는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어, 네, 그래서 성과 관점에서 좀 봤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배당주는 고배당입니다. 대략 한 5.9% 정도 작년에 줬는데 5% 후반이 나오니까 괜찮죠. 그렇죠. 슈드는 3.5니까 네. 꽤 괜찮은데 배당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몰려간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네. 복리 혜택이 없는 없은 느낌이잖아요. 예.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장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그 국내 대표 고배당주 규모도 제일 크고 거래소에 잘 됩니다. 네. 이 ETF는 분배 선장률 이게 이제 배당 성장률이거든요. 분배 성장률이. 예, 이게 배당 성장률인데 슈드가 11.5일 때 12% 오히려 더 높네요.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국내 고배당주는 분배율이 대략 한 5.9 정도 되고 슈드는 3.5인데 그래도 슈드는 배당 성장률이 11.5%니까 향후에 우리 은퇴할 때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게요. 근데 국내 고배당주가 그게 못지 않습니다. 뭐 마케팅이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 예, 해외에 대한 바이어스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국내 고배당주들이 이제 향후에 배당이 늘어날 종목들을 이제 뽑은 ETF인데요. 네네. 그 ETF 향후의 배당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주요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종목의 최근 5년간 배당금 추이를 보시면 뭐 SK텔레콤이나 기업은행 같은 흔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배당주들 있지 않습니까? 통신주. 예, 통신주하고 은행주, 은행주, 금융지주 예. 이쪽 있죠. 지금 연도별 증가율이 연에 한 16%씩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높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배당 성장주를 보더라도 예. 국내의 대표 고배당주들이 배당 성장률이 낮지 않다. 투자할 만하다. 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국내 고배당주 ETF가 그 배당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연 배당률도 높고 그러면 혹시 그 분배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배당 성장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 분배금도 네. 주당 분배금이겠죠? 주당 분배금. 매년 늘어왔습니다. 네. 매년 늘어왔고 그럼 이거 세금 붙는 거잖아요. 세금이 분배할 때는 붙죠. 네. 예, 배당을 원천징수하다 보니까 그거는 국내는 그 15.4%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네. 내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직구할 경우에는 네네. 15%. 15%. 그건 네. 좀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대신 매매 차익이 다르죠. 해외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22%. 직구하는 경우에 22%를 내는데 국내는 양도차익은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매월 단위로 뭐 적립식을 하던 매년 사고 장기 투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매도를 할 때는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국내 주식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매도를 안 하시는 경우에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적립하니까 당장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나 해외나 배당 수익률이 비슷하니까 근데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때는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세금이 이연되는 거네요. 계속. 이연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상장 이후에 분배금 추이를 보시더라도 이게 이제 주당 분배금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플러스 고배당주의 분배금 추이인데요. 2013년 26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ETF 한 주 들고 있으면 260원 줬었거든요. 지금 2024년 750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죠.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2% 성장을 하니까 분배금이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슈드보다는 그래도 국내 고배당주 ETF가 훨씬 여러 가지 수익률 측면이나 뭐 배당률 측면에서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내 배당주가 미국 배당주보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너무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내 배당주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만들고 있죠. 예,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에 대한 수혜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플러스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배당주들, 고배당주들, 주로 금융지주 회사들일 텐데요. 이것들이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리레이팅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근거를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배당 선진화 관련된 정책들을 정부가 세게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당 절차가 사실은 좀 국내가 좀 나쁘게 말하면 후진적이었거든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사실 기준일이 정해졌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한 종목에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제도가 좀 개선이 됐어요. 지금 대략 정관 개정이 된 게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배당금이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다라는 건 배당주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일정한 캐시플로우를 자기가 좀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밸류업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한 45개 정도 되는데 국가별 주주환원율,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라는 거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배당이겠죠. 네. 현금 배당과 이 기업이 주주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네. 매입 혹은 그 주식을 태우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주환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네네.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예, 점도표로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있는 파란색에 그리고 점이 찍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입니다. 왼쪽에 그 Y축을 보시면 0.5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50% 정도 주주 환원이 된다는 건데 네. 그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배분하지 잘 않는다 이제 그런 거고 가로 열고 순위가 있는데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지금 가로 열고 40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많게는 34위. 이 총 그 국가가 수가 45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위권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던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예. 그래서 원래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을 많이 조금 벤치마킹을 예. 하고 있죠. 네.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증시 부양책 효과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2022년부터 일본 정부에서 자꾸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좀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해서 본격적으로 그 이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게 23년, 그러니까 네. 작년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상장사들 저평가율이 있는 그 기업들한테 어떻게 기업 가치를 개선할 건지 네네. 공시를 하고 네. 이제 정부에서 그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제 혜택도 주고 그랬던 건데 실제로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일본 기업들은 잘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레이팅 된 게 23년 1월 대비해서 대략 한 64% 정도 주가가 리레이팅이 됐거든요. 네. 이런 그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 밸류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금융지주 회사를 중심으로 일단 좀 화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배당주의 성과들이 최근에 많이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찌됐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뭐 배당도 늘리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을 좀 제고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 배당주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분배금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 금융지주 회사들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네. 우리는 앞으로 그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금을 얼마 이상 하고 얼마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거를 공시를 했습니다, 벌써. 매입하고 소각까지 해야겠죠?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벌어들인 수익에서 네, 이익이겠죠. 네. 이익에서 총 주주 환원율 한 50%까지 가겠다. 이거 굉장히 네. 높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는 주주총회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역할이었는데 아예 그냥 못을 박은 거죠. 네. ROE의 10% 정도는 지속 가능한 ROE의 10% 정도 배당을 하고 주주 환원율 50%까지 가겠다라는 것도 있고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액 기준으로 현금 배당 1.2조 하겠다 발표했거든요. 1조, 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금융지주사는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 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 소각을 2,500억으로 상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8천억 와. 지금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은 이 고배당주 이꼬르 과거에는 그냥 저PBR주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23년 기준 PBR 보시면은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0.28배거든요. 네. 28배고 KB금은 그나마 좀 가치가 좀 시장에서 가치를 좀 받고 있어도 0.38배, 신한지주 0.33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예. 지금 전체 기업의 PBR이 0.9배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0.28배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이었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여기 지금 장표를 보시면 세계 기업 말고도 지금 발표 예정 이런 것들이 좀 발표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하반기 발표 예정, BNK 금융지주, NH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이게 발표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그 발표 날 거 바로 10%씩 올랐거든요. 네, 네. 리레이팅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쌉니다. 아직 저 PBR 주 치고도 아직 싼 편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되면은 네. 예전에는 개인들이 그랬어요. 그 고배당주가 좋은데 밋밋하다. 주가 잘 안 변한다. 네. 그리고 이 배당주 투자는 찬바람 불면 연말에 나는 거다. 예. 그렇죠. 원래 배당 받기 전에 이제 주가가 좀 해야 움직이니까. 예. 가을에 찬바람 불면 그래 뭐 연말 배당을 좀 노리고 좀 사고 연초에 또 팝니다. 그렇죠. 이제 배당 받고 나면.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건 전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화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네. 그 제대로 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발표 예정 기업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규모를 발표한다면 네. 지금의 배당주는 과거의 밋밋한 배당주가 아니라 앞으로는 성장주 비슷하게 갈 거로 저희 봅니다. 성장주만큼이나. 그리고 실제로 연초 이후에 배당주의 흐름을 보시잖아요. 네. 못지 않습니다. 코스피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 많이 그래요? 했고요. 개별 종목들로 보시면 움직임이 이게 성장주처럼 움직여요. 참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네요. 그렇죠. 네. 해외 배당주는 근데 최근에 슈도 좋습니다. 네. 일부 투자 저도 좀 하고 있고요. 좋은데 오히려 슈도 쪽은 지금 환차익을 빼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거의 똔똔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우리 주식들을 뭐 삼성전자나 우리 K팝 혹은 뭐 K방산, K푸드 다들 좋은 종목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국내 주식을 별로 안 좋아했었나? 특히 배당주는 관심 없었어요. 네. 찬바람이 안 불었으니까요. 그렇죠. 날 더우니까. 그런데 다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배당 수익률도 낮지 않고요. 네. 5%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월 배당을 하면 그걸 나누기 12로 꼬박꼬박 꽂아주거든요. 네네. 대략 0.4에서 4.5%. 그럼 1억 투자하면 월에 45만 원이거든요. 네네. 작지 않아요. 예. 충분히 생활비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내 고배당주 다시 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앞서서 그 콜옵션을 매도해서 수익을 높여주는 게 이제 커버드 콜. 요거 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커버드 콜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품이 이제 시작이 네. 되죠. 네. 그 제목은 일단 커버드 콜은 왜 투자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해외 커버드 콜도 있고요. 네. 해외 커버드 콜은 뭐 슈드 같은 상품에 커버드 콜을 넣은 것도 있고요. 배당주, 해외 배당주에다가 커버드 콜한 것도 있고 빅테크 기업 커버드 콜도 있습니다. 뭐 나스닥 커버드 콜, 그 다음에 S&P 500 커버드 콜. 네. 주로 커버드 콜은 해외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국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국내 배당주에다가 콜옵션을 매도한 국내 커버드 콜입니다. 고배당주 커버드 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배당주 투자는 예를 들어서 연 5점 몇 %, 5% 중반 정도의 수익이 나한테 충분하다. 그러면 커버드 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커버드 콜은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드 콜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분배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해외랑 달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은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장년층들이 많습니다. 아, 네, 은퇴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은퇴한 금액이 뭐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연 5%의 배당금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커버도크 할 이유가 없죠. 음,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그러니까 종잣돈이 적은 거죠. 네네. 은퇴 자금이. 네. 그런 분들은 커버도크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특징을 좀 보시고 잘 고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주 커버도콜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국내 고배당주 커버드콜은 목표 분배율이 대략 한 15% 근처까지 갑니다. 15%.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고배당주의 배당 수익률이 5% 중반인데 네, 그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면요. 월 콜옵션이 있고 주간 콜옵션이 있고 하루짜리 콜옵션이 네네. 있거든요. 이게 월 콜옵션은 월에 한 번 음, 매도를 하죠. 주간 콜옵션은 월에 그 8번 매도를 합니다. 네네. 주간에 2번을 하거든요. 근데 일간 콜옵션은 영업일수 기준으로 20번을 하죠. 프리미엄이 더 높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그 매도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장표를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장표를 보고, 예, 네. 이게 좀 복잡하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주황색이요. 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X축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놨네요. 스탁 프라이스.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 네. 주가고요. 네, Y축은 수익률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주식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콜옵션을 매도하잖아요. 예,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 콜옵션을 매도하면 빨간색처럼 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옵션을 매도한다고 하면은 옵션 매도할 때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네네. 그게 위클리 기준으로 연에 대략 10%가 넘습니다. 네네. 그걸 합쳐서 이제 분배를 할 수 있겠죠. 두 자릿수로. 예, 근데 그거의 반대급부가 주식의 상방을 막아버립니다. 네, 주식이 올라도 수익을 못 먹어요. 네네. 대신 반대로 하락할 때 이 빨간 표를 보시면 되거든요. 네, 빨간색이 지금 X축의 주가가 오르는데 막혀 있죠. 그렇죠. 하락할 때는 같이 빠집니다. 그러네요. 마치 기역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네네. 네. 이 수익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단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런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본인이 볼 때 앞으로 예를 들어 반도체 주식은 향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점보다 한 20%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반도체 커버드 콜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냥 반도체 사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커버드 콜은 오를 때 막혀 있고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네. 어떨 때 좋냐? 박스권일 때 극대화됩니다. 박스권일 때. 네. 예를 들어서 0에서 시작을 해서 10% 올랐다 0 갔다 10% 올랐다 0 갔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이 돼서 네. 똔똔이 됐어요. 네네. 그럼 주가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은 연에 10%가 넘기 때문에 아, 1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 무조건 박스권으로 가셔야 됩니다. 박스권일 때. 네, 박스권일 때. 음, 근데 반도체 ETF를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예, 100% 올랐어요. 네. 못 먹죠, 막아놨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건 반대입니다. 어떤 주식이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가? 상승 포텐셜이 적은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주처럼 안정적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아,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렇죠. 그런 종목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배당은 나오니까 네, 배당 네.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은 뭐 선호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박스권을 그리는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고배당주 같은 거에다가 커버드 콜 씌운 거는 꽤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배당주 커버드 콜이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커버드 콜을 씌울 때 국내 커버드 콜 상품이 되게 많은데요. 네. 국내는 제로 데이트, 예를 들어서 일간 콜 매도는 없어요. 네네. 위클리가 최대로 많이 때리는 네네. 거고요. 월에 8번 정도 프리미엄 받으니까. 예.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간 콜 있죠. 매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로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네.
일간 콜옵션, 초단기 옵션 매도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높고 프리미엄의 합이 높고 네네. 배당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네, 그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쪽에 커버드 콜 전략을 씌우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내 말씀 주신 데면 국내 배당주가 움직임이 그렇잖아요, 진짜. 네. 국내 배당주에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네. 해외에도 배당주 커버드 콜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배당주 네. 커버드 콜. 대신 투자 니즈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배당주 커버드 콜보다는 나는 그래도 빅테크처럼 굉장히 많이 가는 상품들 네. 뭐 수익이 높을 수는 있죠. 그런 네네. 것들이 높을 수는 있고 이 변동성이 큰 주식, 네네. 빅테크 주식은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월배당을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거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요. 매수자로부터 네.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그 주가가 올라간 만큼 돈을 줘야 되는 네네. 그런 그 구조거든요. 근데 옵션의 프리미엄이 언제 높냐?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큰,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경우에는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프리미엄을 더 줘야 돼요. 네네. 왜냐면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프리미엄만 받았는데 주가가 튀면은 튀는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이 5%짜리랑 기대 수익이 100%짜리랑은 다르잖아요. 100% 그렇죠. 다 토해내야 되는데 네. 매도자 입장에서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배당 위주로 가는 것도 좋고요. 대신 프리미엄을 되게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위험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그럼 증시 전체적인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국내 증시가 진짜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이죠. 거기에 저는 좋다고 보시는 게 그런 컨셉이고요. 미국 주식도 좀 그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가 고를 수는 있어요. 네네. 그리고 상품이 많습니다. 네, 그 ETF 국내 상장대 중에서 해외 배당 관련 상품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목표 배당이 뭐 3%짜리, 네네. 7%짜리, 10%짜리, 15%짜리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좋아해야지 상품들을 낼 텐데 수요가 네. 있어야 될 텐데 국내 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상품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은 좀 그 뭐라 그럴까? 차별화됐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앞서 이제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이제 위클리 콜옵션 한 달에 8번. 네. 이때 실제로 매도할 때 프리미엄 어느 정도 되는지 프리미엄이 되게 천차만별인데요. 천차만별. 예, 이제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건 이거는 코스피 200 옵션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 옵션. 예. 주식은 고배당주를 사고요. 네네. 거기서 연에 한 5% 중반 네. 정도 나오고 옵션은 일주일에 2번 네. 코스피 200 옵션을 매도합니다. 네. 근데 코스피 200 옵션에 매도했을 때 프리미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나 널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박스권에서 예. 최근 같은 장 막 10% 빠지고 막 이럴 때 프리미엄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 달 그랬겠네요. 그렇죠. 예. 프리미엄이 높아요. 예. 잠깐 좀 장표를 좀 볼까요? 제가 네. 2021년부터 월 단위로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프리미엄 수준을 좀 갖고 왔거든요.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2021년 1월 맨 왼쪽입니다. 와, 이때 높네요. 4.5%. 예, 굉장히 높죠. 예. 이게 월입니다, 월. 네. 근데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이게 오렌지색이라고 할까요? 네. 오렌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있죠. 네. 이거 회색은 월간 옵션입니다. 월간 옵션. 예. 오렌지색은 위클리 옵션입니다. 네. 네. 그거를 보시면은 통상 보시면 삐죽삐죽한 게 오렌지색이 더 많죠. 더 높죠. 네. 위클리의 프리미엄이 더 높은 거죠. 보통 단기일수록. 네. 그리고 이게 높이는 네. 예를 들어 2021년 1월 이럴 때 높았고 최근에는 2024년 3월보다는 작년 말이 좀 높았거든요. 그때는 찾아보시면은 그때 주가가 더 크게 변동된 거예요. 아, 그때. 네, 네. 작년 말에. 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걸 재원으로 연에 그 얼마가 나올 거고 그걸 네. 나누기 12해서 주는 거죠. 네. 네네. 그래요. 자, 지금 고배당주의 커버드콜 전략을 씌운 거, 고배당주 커버드콜 이 내용을 말씀 주셨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세금 체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세금 체계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외 배당 경우에 해외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이 나오게 되면은 그 주식으로부터 배당이 나오겠죠.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15% 네. 배당 수익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옵션을 매도하잖아요. 네. 옵션을 매도하는 것도 똑같이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아, 15% 15%. 똑같이 냅니다. 예. 왜냐하면 기초 자산이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을 보면요, 네. 그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있는데, 매매를 했을 때 세금이 없는 자산을 열거해놨어요. 네. 다른 건 기본적으로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아, 예. 어떤 거는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열거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국내 주식을 매매했을 때 매매 차익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 네. 선물이나 옵션 이런 것.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과 연계된 자산은 원래 모든 자산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세금을 안 내도 돼라고 그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네. 코스피 200 옵션은 국내 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 차익이 없어요, 세금. 네, 네. 그런데 해외 배당 주식, 해외 네. 주식에 연계된 어떤 선물이나 옵션은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세금 체계가 국내 커버드 콜이 훨씬 유리해요. 네. 그래서 장표를 좀 잠깐 보시면은 네, 네. 분배를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 수익률이 대략 1년에 뭐 한 12%라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월에 1%잖아요. 네. 월에 1%가 나올 때 그 배당의 대부분은 국내 주식에서 나온 배당이 아니라 그 위클리 옵션인 경우에 위클리 옵션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옵션을 매매한 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에 12%, 월에 1%, 연에 12% 받더라도 대부분인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절감 효과가 되게 크고요. 네. 반대로 해외 주식에 대한 커버드 콜은 그냥 번 거 다 내야 됩니다, 세금을. 그러네요. 네. 그 기초 자산에 대해서 일단 소득세가 붙으니까 배당 그렇죠. 소득세가. 예.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국내 주식 쪽에 커버드콜 전략 씌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유리합니다. 세금 체계만 보면은 당연히 유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분배율이 어떤 거는 뭐 4%가 넘어가기도 하고 막 네네.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네. 제가 요거를 좀 잠깐 장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잠깐 보시면 그걸 다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을 보면은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 네. 여기 잠깐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낸 그 플러스 위클리 커버드콜 ETF가 있는데 고배당 네. 위클리 커버드콜 ETF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 ETF는 월에 한 1.2% 정도, 네. 연에 한 14.4%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운용을 할 때 이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월에 1.2% 주는 게 이게 빨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ETF를 과거로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실제로 월에 나오는 그 분배율은 더 높은 거예요. 왼쪽 끝에 있는 걸 보시겠어요? 2021년 1월에 이제 왼쪽 끝에 있는 차트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파란색이 길쭉하게 되어 있고 네. 노란색이 되어 있죠. 네. 이 노란색이 주식, 고배당주에서 나온 그 배당 수익입니다. 그리고 길쭉한 게 위클리 옵션에서 나온 월에 합친 분배율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1.2%만 주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ETF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고 고배당주로부터 나온 전체가 1년을 따졌을 때 14.4%를 목표로 분배를 하고요. 네.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재투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시장이 빠지더라도 네.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목표가 월에 14.4%라 하더라도 네. 그냥 안에 있는 현금 박박박 긁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절반만 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느 정도 준비하신 내용을 다 설명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로 또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ETF 운용사 입장에서 네. 저도 이제 ETF 운용사에 있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도 내고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이 좋아요 라고 홍보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용사들이 얘기하는 상품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최근에 빠지고 있다 보니까 수혜주, 그러니까 뭐 장기 채권 같은 것들 요즘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가 빠지는 경우에 수혜주가 이제 뭐 리츠 같은 것들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뭐 조선주라든지 뭐 방산주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로 가져가는데 너무 해외에 쏠려 있어서 네. 예,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드린 거고요. 아, 국내 배당주가 뭐 선은 아닙니다. 네네. 예,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닌데 투자에는 밸런스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배당주 슈도 좋아요. 그 일부 투자하시면서 국내 배당주도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게 오늘의 이제 포인트고요. 아, 네, 이유는 홈바이어스라는 게 있거든요. 홈바이어스. 네네. 우리는 그 일상을 생활할 때 사실은 돈 틀 때 원화로 투자를 하잖아요. 뭐 원화로 생활비를 쓰고 소비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달러 자체도 위험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인데 네. 이게 약세로 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화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홈바이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산의 어느 정도는 원화 자산을 깔고 가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배당주 투자도 음, 달러 자산에 100% 투자하기보다는 네. 밸런스 있게 반반이 됐던 뭐 7대3이 됐던 그래서 국내 배당주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아, 네.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일 수 있겠는데 원래 하나자산 운용이면은 방산주 쪽 ETF도 되게 잘하지 않나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규모도 많이 커졌죠. 네. 네. 다음 혹시 기회 되시면 또 알려주세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